못다한 얘기들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이제 뿌린 씨앗을 줄기를 키워서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야, 김종민이가 선거 때라서 저렇게 한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증명을 해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꼭 재선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이게요, 다시 씨 뿌리고 농사짓기 엄청 어렵습니다. 밭도 갈아야 돼요. 이미 밭 갈고 씨 뿌려놓고 이제 싹이 트고 있어요. 근데 이걸 다시 또 밭 갈고 하우스 설치하고 씨 뿌리고, 이거는 우리 논산을 위해서 맞지 않습니다. 이번에 지난 4년 열심히 씨 뿌려놓은 김종민 꼭 재선시켜주셔서 정말 논산 발전에 두 가지 기둥, 국방산업, 관광산업 두 기둥 제대로 한번 세울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못다한 얘기들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이제 뿌린 씨앗을 줄기를 키워서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야, 김종민이가 선거 때라서 저렇게 한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증명을 해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꼭 재선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이게요, 다시 씨 뿌리고 농사짓기 엄청 어렵습니다. 밭도 갈아야 돼요. 이미 밭 갈고 씨 뿌려놓고 이제 싹이 트고 있어요. 근데 이걸 다시 또 밭 갈고 하우스 설치하고 씨 뿌리고, 이거는 우리 논산을 위해서 맞지 않습니다. 이번에 지난 4년 열심히 씨 뿌려놓은 김종민 꼭 재선시켜주셔서 정말 논산 발전에 두 가지 기둥, 국방산업, 관광산업 두 기둥 제대로 한번 세울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닌가요?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논산 계령 금산 21대 국회의원 후보 김종민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정책 발표회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렇게 다중이 모이는 게 여의치가 않은데, 그래도 이 4.15 총선을 이제 보름도 보름도 채 안 남겨놓고 있는데, 우리 시민 여러분께 그래도 우리 총선 공약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조금 여러 가지 좀 안전장치를 하고 함께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 논산 요양병원에 확진자 문제가 있어서 이틀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오늘 보도 자료를 통해서 상세하게 지금 이제 주요 공약 내용은 말씀을 적어놨는데, 여기에 대한 간단한 요약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서 질의응답 주시면 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앞에도 좀 봐주세요. 네. 사진 묻히겠습니다. 네. 우리 논산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산은 농업을 기반으로 해서 국방산업,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게 논산의 비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4년 동안 논산이 국방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이제 후보지 선정이 돼서 예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과정은 이미 이제 대통령 국정과제로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국방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거에는 특별한 변수는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 국방산업단지 안에 어떤 내용을 채워넣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지금 충남도에서는 약 인구가 2만 정도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 어떤 기업이 유치되느냐에 따라서 3만, 4만 이상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논산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는 탑정호 종합관광개발을 중심으로 해서 논산 관광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탑정호 종합관광개발은 우리 논산시의 오래된 수건 사업이고, 이번에 양승도지사 취임과 더불어서 충남도와 논산시가 함께 개발하기로 뜻을 모은 바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인 저도 함께 힘을 모아서 탑정호가 우리 중부권의 최대의 관광단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이 탑정호 개발에 그치지 않고 이 탑정호로 모이는 많은 관광객들이 탑정호만이 아니라 논산 15개 읍면에 많은 관광 자원들을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논산 관광벨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산의 15개 읍면동에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 어떤 도시에 못지않은 또는 어떤 도시에서 에도 없는 그런 관광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우리 논산은 1500년 전 백제부터 도시가 형성되고 역사가 남겨져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조선시대 유교문화도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관촉사 천년고찰도 있습니다. 지난 100여 년 전에 근대 개항기에는 강경을 중심으로 한 근대 역사 문화가 또 남겨져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도시 중에 이렇게 1500년 전, 1000년 전, 500년 전, 100년 전에 역사 문화 자원이 고스란히 이어져 온 그런 도시는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세계적으로도 유럽에 가도 중세 도시는 있지만 중세 도시에서 근대적인 그 문화 유적까지 같이 있는 문화 자원이 있는 도시는 또 많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논산의 15개 읍면동의 관광지원을 연결해서 논산 관광벨트를 만들게 되면 정말 전국에서 찾아오는 그런 관광도시 논산이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KTX 정차도시 논산을 만들겠습니다. 대전 논산 철도 직선화를 위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이 예비 타당성 조사가 시작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언론인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국회의원들이 보통 예타 사업 선정 그러면 플래카드를 겁니다. 현수막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국토부와 기재부가 예타 사업으로 중앙부처 사업을 선정했다는 것은 하겠다라고 하는 중앙부처의 의지를 표현한 겁니다. 이 직선화가 완성이 되면 KTX 서울 논산 간의 시간이 고속철 수준으로 단축됩니다. 지금 현재 1시간 반 걸리죠. 사실상 중속철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8회, 9회 정도밖에 안 서요. 저도 사실은 논산에서 용산 간 KTX를 자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공주를 갔다가 어제는 또 익산을 갔다 왔습니다. 어쨌든 고속버스 타야 되고 거의 KTX로서의 기능이 어려웁니다. 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배차 간격이 너무 많습니다. 이걸 해결해야 KTX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우리가 논산 훈련소역을 만들려고 했던 이유도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토부에서 이 훈련소역이 기술적인 안전 문제 때문에 좀 지금 검토가 보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대안으로 제시한 게 대전 논산 직선화입니다. 그렇게 되면 1시간 10분대로 서울 용산에서 논산까지 시간이 단축돼서 사실상 고속철 수준으로 시간이 유지가 됩니다. 확보가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정차 횟수가 15회에서 20회까지 확보를 하기로 국토부가 구두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15회, 20회라고 하는 건요. 지금 공주 KTX역이 12회, 3회 정도입니다. 익산, 천안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거기에 버금갑니다. 사실상 논산에서 13만 소도시에서 15회 이상 KTX 정차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하여간 그 논산이 상당히 이
유동 인구가 많고 또 이렇게 된다면 이 부여나 인근에 있는 또 KTX 이용 인구가 집중될 것이기 때문에 15회에서 20회 정도 정차를 편성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단축되고 정차 횟수도 대폭 늘어나서 명실상부한 KTX 정차 도시가 됩니다. 논산의 경제의 뿌리는 농업입니다. 농업이 튼튼한 논산을 만들겠습니다. 금강물을 탑종으로 연결해서 농업용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농업용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쌀농사, 논농사는 일단 물을 끌어오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지만 우리 특장, 우리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정수를 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강물을 탑정호로 연결을 해서 농업용수를 해결하고 탑정호가 연간 마르지 않는 그런 호수로 관광 자원으로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이 사업을 하는 아마 병행해서 이 하우스를 위한 정수 시설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앞으로 4년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씨 뿌린 농부가 수확을 하는 게 순리입니다. 제가 지난 4년 동안 우리 논산 발전을 위해서 또는 우리 대한민국 정치개혁을 위해서 많은 씨를 뿌려놨습니다. 아직 풍성한 열매를 맺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 논산 시민 여러분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정말 이 뿌린 씨앗 풍성한 열매로 반드시 거둬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제 말씀을 마치고 우리 기자 여러분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송인구 의장 기자입니다. 이번에 공약으로서 예? 대표 공약으로서 예. 국방산단의 대기업을 유치해서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예. 그 지금 사전에 예. 지금 그 기업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전에 접촉하고 있는 기업은 있으신지 있는지. 당연히 있죠. 네, 그리고 그 진도를 어느 정도 그 진도가 나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그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이제 예타가 진행 중에서 이제 행정 절차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타가 뭐 통과는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타 과정에서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예타가 통과되는지를 국토부하고 그 우리 저 LH하고 또 우리 논산시, 충남도, 우리 방 이렇게 해서 계속 소통을 하고 있어서 지금 기본 안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타가 통과되는 거는 뭐 변수가 없고요. 예타가 통과는 되는데 통과되기 전에 공식적으로 제안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공식적으로는 2군데, 우리 해외 기업까지 한 3군데 정도에다가 얘기를 합니다. 다 3개 기업 모두 글로벌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기업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게 또 약간은 좀 과장일 수가 있어요. 이게 행정 절차가 마무리 안 된 상태에서. 근데 3군데 정도가 진행되고 있고, 한 군데는 이미 충남도에서 안지사가 재임할 때부터 접촉을 해왔던 데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글로벌 기업인데, 그때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약간 중단되어 있는 상태예요. 제가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건 영업본부장이 국회의원이 해야 됩니다. 도지사나 시장이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물론 도지사가 하면 조금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근데 도지사가 논산에 어떤 한 특정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자기가 시간을 매치하거나 그 도력을 집중하는 게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이 하기에는 또 여러 가지 여건상 중앙부처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또 책임질 수가 없어요. 이건 국회의원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재선에 성공을 하면 저는 협상력이 대폭 강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직 초선이고 선거를 앞두고 있는 국회의원이 우리 집으로 와라, 내가 책임지겠다.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재선이 됐을 때하고 그 선거 전하고는 다르겠죠. 그래서 제가 재선이 되면 여당이기도 하니까 저는 대기업과 관련해서 충분히 이제 유치하는데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기업도
지금 자전거를 유치할 수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입니다. 아니면 대기업 중에서도 방위산업 전문 기업이에요. 이른바 이제 확산 효과가 좀 덜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나라 뭐 빅3, 빅5 안에 드는 이제 대기업인데 그 대기업이 오려면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만들려면 일단 국방산업이어야 되죠. 비무기 체계니까 국방산업이라는 꼭 무슨 무기 만들기 이런 특수 사업이 아니라 뭐 AR, VR 사업들 아니면 드론 사업들 이게 다 국방산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무기 체계에다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관련되어 있는 새로운 주력 산업들이 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주력 산업들과 관련된 신규 사업이 일단 필요합니다. 그럼 이건 뭐가 필요하냐? 국토부나 산자부나 아니면 우리 기재부나 정부의 인허가와 관련된 또 전략적인 투입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 정부와 중앙부처와 풀어야 되고 이 영업본부장을 국회의원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다 아시다시피 지금 철강, 조선, 자동차 기존에 있는 효자 산업들이 다 지금 한계에 봉착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빅4, 빅3 있는 대기업들이 삼성, 현대, 뭐 SK, 한화 이런 기업들이 실제로 신규 투자를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새로운 투자처를 발굴할까가 중요한데 이것과 관련해서 정부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활용을 하면 저는 뭐 아산탕정의 사례가 있지만 대기업 하나가 들어오면 한 도시가 이런 지역 경제가 일어나는 것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집중해서 하겠다 이렇게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그 어떤 기업과의 관계나 이런 거는 제가 예타가 딱 종료가 되면 바로 공개하고 공개적으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병렬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원 이병렬 기자입니다. 우선 두 가지 텐데 후보님 바쁘시니까 답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저 국가산업단지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이 산업단지가 지역 경제성 면에서 0.6% 나와갖고 과연 에타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 좀 의문을 갖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짧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 상대당 후보 통합당에서 후보님 저 조국 대변자 이렇게 하고 지금 조국 대변자 심판하는 그 프레임을 갖고 지금 선거에 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짧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방산업단지 예타 관련해서는요. 일단 예타는 제가 몇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타는 지금 진행된 거기 때문에 예타 그 전문기관에서 지금 면밀하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그 과정에서 LH와 또 우리 충남도와 긴밀하게 논산시와 3자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 문제에 대한 대안들을 이미 다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타 과정에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공사비, 그 다음에 이 분양 그 원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조정들 그 과정에서 충남도와 논산시가 어떤 부담을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지 이런 것들이 다 조율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율이 이미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자가 아니라서 예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또 좀 예의가 아니고요. 일단 예타와 관련된 지금 우리 이 기자님이 얘기했던 그 우려들은 이미 다 실무적으로 조율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조국 대변인 문제와 관련돼서는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조국 장관 관련된 문제는 지금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합니다. 조국 장관 관련된 심판은 저는 법원에 맡겼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우리 논산에서 뭐 국회의원 나온 사람들끼리 이거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복잡한 그 사실관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미 장관에서 물러난 이후로 정치적인 판단은 끝난 문제입니다. 이제는 사법적인 판단이 나오는데 사법적인 판단까지 정치 영역에서 이렇게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일단 재판부에 맡기자. 김종민이 조국을 옹호했다 자꾸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번 우리 국회 속기록이나 아니면 그때 사실관계를 잘 한번 보시면 언론에서는 그 언론에 따라서 그 사실관계를 언론의 어떤 의도나 어떤 방향에 맞게 보도를 하니까
뭐 조국을 옹호했다 이런 보도들이 몇 번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그때 청문회나 국회 상임위 과정을 통해서 일관되게 얘기한 것은 조국 장관과 가족들이 했던 일에 대한 옹호가 아닙니다. 저는 한 번도 그게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봐줘라 아니면 이게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해 본 적이 없고요. 제가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은 검찰이 누구라도 조국이 아니라 최국이든 박국이든 누구라도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검찰은 기본적으로 권력자가 권력을 남용하지 마라. 이게 제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그거는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논산 시민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검찰이나 경찰, 법원 이런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저 사람 미워, 저 사람 괘씸해 하고 권력을 남용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민주국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 사이에서 정말 숙제다. 그래서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60% 이상의 국민들이 지지했고 지금도 공수처 검찰개혁은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법사위를 통해서 논산 시민을 대표해서 얘기한 것은 이 권력자들, 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절대 남용하지 마라. 국민들 향해서 당신은 법과 규정대로만 권력을 행사해라. 그건 검찰뿐만이 아니고 법원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궁극적으로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절대 법과 규정 이상 남용하지 마라. 이게 제가 일관되게 청문회와 상임위를 통해서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저는 이것은 우리 논산 시민들이 하고 싶은 말이라고 생각하고 그 논산 시민들 대표해서 또 대변해서 했던 그런 주장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동안 4년 동안 열심히 하셨고, 대표 정책이 한 5개 아니라 진행한 게 아주 눈에 쏙 들어오게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재선을 하셔서 4년간 또 닦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정책들을 추진해서 논산 시민들이 편안하고 논산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하는데 선거 상황이 지난 20대보다는 좀 양상이 바뀐 것 같아요. 그때는 보수 쪽과 야당, 지금 야쪽이 분열이 돼 있었고 이쪽은 이제 김종민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단일화가 잘 돼서 이기셨는데 지금은 양상이 야쪽이 이 단일화가 돼서 이렇게 화합된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 이쪽은 뭐 아시다시피 양성숙 전 장군이 경선에 참여했다가 경선 뭐 불만을 품고 이제 민생당인가 그걸로 좀 가셨고 그래서 이 상황이 반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선거 전략을 가지고 분열된 여권을 통합을 하고 예를 들면은 양성숙 장군을 지지했던 그 분들은 김홍호 쪽으로 끌어오고 또 뭐 황명석 시장이야 이제 공직자니까 선거의 중립을 지켜야겠지만은 그 황 시장을 또 추종하는 또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또 어떻게 흡수해서 저쪽이 야권이 단일화된 야권하고 어떤 전략으로 선거를 이길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이제 그 판단하는 현재 선거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약간 좀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선거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뭐 전문가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당에 따라서도 뭐 다 다르고요. 그래서 뭐 이게 맞다 틀리다 할 수는 없는 거고, 뭐 제가 판단하는 것도 한번 참고로 한번 좀 전달을 해드리면, 오히려 저는 지난 2016년 선거 때와 지금이 조금 다른 의미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오히려 2016년 선거는 이제 제가 야당 후보였거든요.
그때는 여당이 결집돼 있었고 야당이 우리 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분열돼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안철수 씨가 연말까지 야당을 같이 하다가 탈당을 했어요. 호남 의원들하고. 누가 봐도 이거는 야당 세력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때 여기 나왔던 우리 이완식 후보님도 우리 당에서 같이 저하고 경쟁을 하던 분인데 나가서 출마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여론조사를 기억하는데 제가 여론조사를 쭉 계속 해봤는데 그 이완식 후보가 한 12%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그 12%를 이완식 후보가 안 나오는 걸로 계산을 해봤더니 그때 8%는 저한테 오고 4%는 이인재 후보한테 갑니다. 그래서 이게 야당 그 지지자들이 많이 이쪽으로 분산되는구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물론 아주 뭐 박빙이었습니다만 그때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때가 우리 민주당 세력, 민주당 지지자들이 표가 좀 갈라져 있었던 때고 이번에는 저는 뭐 이게 표가 갈라지고 하는 건 저는 이번에는 없다. 그냥 민주당 통합당, 특히 논산 같은 경우는 민주당 통합당 딱 1대1 대결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논산 시민들, 계룡, 금산 우리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게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데요. 저는 어떤 선거든지 당대당으로 경쟁하는 요소가 있고 후보 대 후보의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전 당대당 경쟁력에서 여론조사를 계속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개 보면 우리 민주당이 한 10% 정도 앞서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충남 전체도 그렇고 우리 논산도 대개 보면 지금까지 여론조사에서는 한국당이 앞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뭐 이게 여론조사가 맞냐 틀리냐는 건 뭐 그건 변론으로 하고 일단 이렇게 일관되게 여론조사가 이거 집전화도 아니고 무선 여론조사는 휴대폰 여론조사는 되게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한 10% 이상 앞서고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후보에 대한 판단입니다. 근데 이거야말로 정말 시민들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후보만을 가지고 뭐 조사를 했거나 하는 거는 아직 우리 지역구에서는 이제 없는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 김종민과 박우석 이 후보에 대한 시민들의 판단이 지금 박우석 후보가 월등하게 낮다. 그러면 이제 통합당이 이기는 거고요. 김종민이 낮다 그러면 우리 민주당이 이기는 겁니다. 일단 당대당 이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앞서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후보 경쟁에 누가 앞서냐 이건 우리 언론인들과 시민 여러분께서 현명한 판단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정말 이 점에 대해서 이 코로나 때문에 후보의 경쟁력 또 후보의 공약 이런 것들이 지금 잘 토론이 좀 안 되고 있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어쨌든 선거입니다. 선거이기 때문에 앞으로 4년 우리 논산 계룡 금산을 대표할 대표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후보가 어떤 후보냐 정말 이 후보가 어떤 일을 했느냐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느냐 정말 능력이 있느냐 이 일을 잘할 수 있느냐 이런 점에 대한 판단을 꼭 좀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 점에서는 우리 논산 시민들이 정말 정확한 판단을 하실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보통 대통령 선거든지 국회의원 선거든지 출마한 사람들 간에 단일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통합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걸 많이 합니다. 근데 가장 좋은 통합은 선거입니다. 우리가 여야도 마찬가지예요. 선거를 통해서 승부를 가르게 되면 그게 가장 민주적이고 훌륭한 통합입니다. 그 다음에는 진 사람은 이긴 사람 도와줘야 되고 이긴 사람은 진 사람 목소리를 같이 협력해야 되고 이래서 통합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경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선에서 끝났으면 경선에서 함께했던 분들이 같이 가는 건데 저는 이제 후보자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뭐 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후보자들 간에는 그렇게 쉽게 또 이렇게 힘이 합쳐지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 어떤 선거든지 후보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유권자입니다. 유권자들이 합치면 합쳐진 겁니다. 대선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선거 때 누가 유권자가 갈라졌기 때문에 우리 옛날 80년대 양김이 분열되고 노태우 후보가 된 거 아닙니까? 만약에 따로따로 나와서 유권자가 하나 합쳐졌으면 아마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유권자는 엄청나게 민주적입니다. 일단 경선을 통해서 결론이 났으면 결론 난 대로 유권자들의 힘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 민주당 지지하시는 유권자분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있다. 이 점에서는 분열 요소는 없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네. 충남일보 최춘식입니다. 많은 좋은 정책들을 많이 지금 기재하셨는데 특히 탑정호 관해서 우리는 아다시피 호텔이 없지 않습니까? 네. 이 개발 범위 내가 호텔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어떻게 다시요? 호텔, 호텔에 예, 호텔이 건립이 계획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지정이 있어가지고 호텔을 어떻게 지으려는 구상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 후보자로서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한 가지만. 네. 호텔 문제입니다. 네, 일단 뭐 호텔을 짓겠다는 거를 제가 국회의원 공약으로 내세우기는 어렵고요. 일단 제가 상황만 제가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연히 탑정호 종합관광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그 국제 수준의 숙박 리조트 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서는 관광단지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 논산이 외지에서 와서 정말 그 A급 숙박 시설을 제공할 수가 없는 몇 안 되는 도시입니다. 엄청난 우리의 그 취약점이에요. 그래서 탑정호 개발에서는 반드시 그 국제적 수준의 숙박 리조트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당연하고요. 이미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논산시와 또 특정 업체와 얘기가 오래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탑정호를 관광지로 종합개발하는 공모 사업이 먼저 진행이 돼야 됩니다. 이게 아마 올해 진행이 될 겁니다. 이 공모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는 농어촌공사와 논산시와 협의가 되어서 제가 이 농어촌공사와 관계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작년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구도상으로는 어느 정도 조율이 돼 있는 상태고 이게 최종적으로 서류상으로 완성이 되면 바로 논산시에서 공모 사업을 진행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여기에 수변 관광 그 시설을 설치하는 공모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그 공모 사업 내용 중에 아마 그 리조트나 아니면 그 숙박시설 같은 것도 포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럼 분리해서 할 수도 있고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계룡시 아니죠 논산시에서 좀 실무적인 판단, 전문적인 좀 판단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판단을 해봐야 될 거고요. 당연히 이제 그거는 같이 하던 병행하던 탑정호 관광개발 사업에 포함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과정에서 두 가지 정도 더 추가로 우리가 고민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직 확정된 사실은 아니어서 제가 재선이 되면 본격적으로 한번 타진해보고 논산시에 제안을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하나는 제 공약에도 지금 들어가 있는 공약인데 관촉사 주변을 저는 한옥 호텔로 발전을 시켜야 된다. 한옥 단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가 공약으로 이거를 추진하겠다고 포함을 시켰습니다. 관촉사가 천년고찰입니다. 은진미륵에 있는 국보가 있는 사찰이에요. 지금 가보시지만 관촉사가 정말 천년고찰에 맞게 지금 돼 있냐. 이건 우리 논산에 행정하는 사람들, 논산의 공직자들 모두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물론 뭐 우리 논산의 책임만은 아닙니다만 우리 조계종이나 논산, 충남도가 그리고 문화재청이 진짜 함께 이건 합심해서 천년고찰에 맞는 그런 이제 문화관광단지로 반드시 개발을 해야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관촉사 주변에 한옥단지를 유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제가 우리 조계종과 또 문화관광부 그리고 우리 충남도 논산시와 함께해서 꼭 추진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탑정호 관광으로 우리가 이제 그 관광객들이 계속 많이 모이게 되면 탑정호 내에 일단 최고 숙박시설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탑정호와 연기하거나 도보거리거나 아니면 트레킹 거리거나 아니면 자전거 거리거나 할 수 있는 제1번의 연결고리가 관촉사인데요. 관촉사의 한옥 숙박 시설 이 두 가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계룡의 스파텔입니다. 계룡 스파텔이 군
그 휴양시설이에요. 근데 옛날에, 계룡이 아니라 참, 유성에 있는 스파텔이, 계룡 스파텔이 군 휴양시설인데, 옛날 유성 온천이 있고, 그 유성이 약간 관광지일 때나 그게 그 관광시설로서 의미가 있는 거지, 휴양시설이지, 지금 유성은 사실상 도심 아닙니까? 그래서 유성과 대전시에서도 그 스파텔이 이전을 원하고 있어요. 여러 번 저희가 우리 조승래 의원하고 우리 허태정 시장하고도 이 문제를 상의를 했습니다. 이건 국방부 관련된 소관사항이라 제가 재선을 하면, 이건 제가 공약으로 걸지 않았습니다만, 이 계룡 스파텔이 대전에서 나가게 되면 대전은 엄청나게 또 개발 이 잠재력을 갖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대전도 부담을 하게 되겠고요. 국방부 입장에서도 그 도심지에 있는 것보다 저는 탑정호 인근에 군 휴양시설 오는 거 훨씬 더 좋다고 봅니다. 계룡대가 있죠, 국방대가 있죠, 훈련소가 있죠. 거기다 탑정호가 관광지로 개발되는데, 우리 대한민국 대표적인 중국과 최대 호수 옆에다가 휴양시설을 놓는 게 낫지. 그 유성의 그 도심지에다가 휴양시설을 유지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도 충분히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이 한 3가지 정도로 우리 그 탑정호 관광지 주변 숙박시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조금 더 우리가 좀 넓게 생각하면, 우리 충청 유교문화원에 지금 한옥 그 마을을 짓고 있잖아요.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활용할 수 있겠고, 도남서 거기도 지금 한옥 그 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한옥 마을은 정말 논산에는 여러 군데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충남 유교문화원, 명제고택 이 주변 종합당, 여기에 한옥 마을이 없다는 것도 정말 문제고요. 도남서원 옆에 한옥 마을이 없다는 것도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관촉사 옆에 없다는 것도 이것도 얘기가 안 돼요. 전 이 3군데는 반드시 한옥단지가 들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 논산 포커스 서조정입니다. 예. 먼저 요즘 그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공공의료 체계의 확대가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충남도만 보더라도 천안, 서산, 공주, 또 태안은 군이지만 이 공공의료 시설이 있는데, 지금 의원님의 지역구인 논산, 계룡, 금산에는 공공의료 시설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공공의료 확대에 대해서 의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 지금 공약으로서 그 금강물을 끌어다가 탑정호에다가 넣는 사업을 하시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탑정호의 수위가 가뭄때는 3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거의 바닥을 드러내는데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보관을 어떻게 끌어올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어떻게 끌어올 건지 이제 기술자들이 하셔야 되니까, 제가 이제 세부적인 방법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고, 이제 행정적인 절차만 제가 말씀드리면, 이미 이 문제는 제가 작년 예산에 담기 위해서 농어촌공사하고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눈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미 그 금강에서 탑정으로 연결하는 데는 한 500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그 500억을 작년에 잡으려고 예산 다 짜놨어요. 근데 작년 예산 상황에는 아시다시피 이게 쪽지 예산이 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기재부에서 끝까지 양해를 구해서, 사실 이게 작년에 하나 올해 하나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올해 하자 그러고 이제 넘겨놓은 건데, 농어촌공사는 당연히 농식품부 동의하고 있고요. 기재부도 올해 하면은 자기들 동의하겠다고 구도로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그러니까 올해 예산 들어서 내년 사업으로 가는데, 이제 2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탑정호에서 바로, 금강에서 탑정호로 바로 수로를 연결시키는 한 500억 정도 소요가 돼요.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늘 이제 이 수위를 안정을 유지하면서 제한급수를 안 해도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니까 제일 좋은 안인데, 다른 대안도 가능한 게 뭐냐면, 굳이 거기까지 공사를 할 필요 없이 성동 배수펌프장까지만 금강물을 끌고 오면, 성동, 광석, 노성, 상월, 이 연산 이 북부 지역에 탑정호 물이 이렇게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탑정호 물의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3분의 1이 안 와도 되는 거예요. 금강물로 공급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얘기한 탑정호가 갈수기에도 제한 입수를 안 하고 또 갈수기에도 마르지 않는 그런 호수가 되는 결과는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한 380억 정도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중에 장단점을 좀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돼요. 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됩니다. 근데 어떤 게 더 우리 농산에 유익하냐, 또 농업용수에게 더 좋으냐, 그러면서 예산 측면에서 또 효율성이 있냐, 이런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너무 돈 아끼는 것만 보지 말고 장기적으로 어떤 사업이 더 확실한 사업인지를 판단하는 게 이제 올해 좀 남은 과제고, 올해 여기에 대한 검토가 끝나면 380억이든 500억이든 둘 중에 하나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변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정에서 하나 제기되는 게 성동 우리 요 인근에 있는 하우스 단지입니다. 하우스 단지는 이 물만 끌어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특히 금강물을 끌고 오면 논농사는 이게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하우스는 이걸로 안 돼요. 정수를 해야 됩니다. 지금도 정수 시설이 되게 부족해요. 그래서 이미 이 사업을 하는 김에 여기다 조금만 더 예산을 보태면 정수 시설을 해서 우리 하우스 하는 분들이 물 걱정 없이 농사를 짓는 그런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해결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는 이미 농어촌공사하고 수차례 대화를 나누고 기재부하고도 이미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뭐 새로 지금 김종민이 선거 때니까 공약 내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뭐 진행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올해 안에 결판 날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앞에 이제 우리 코로나 관련된 공공의료 체계 말씀 주셨는데 이게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방역과 치료에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에서 1등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 대한민국 의사들이 훌륭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정말 훌륭합니다. 하지만 지난 사스부터 시작해서 메르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 안전과 방역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큼 대비를 많이 했어요. 국민들한테 엄청 혼났잖아요. 메르스 때. 그때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막 20%대까지 떨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질병관리본부도 그 전에 이제 우리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사스 때부터 대응을 해놓은 게 만들어지고 하면서 이게 대비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았었으면 우리도 이태리나 스페인처럼 엄청나게 혼란스러울지도 모르죠. 우리 한경환 대표는 뭐 이게 뭐 박정희 대통령 때 의료보험 때문에 이게 해결됐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건 정말 너무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서 그렇게 너무 경강부회를 하시면 안 되고 최근 한 15년 특히 노무현 정부 이후에 한 15년 동안 엄청나게 우리가 많이 대비를 한 겁니다. 근데 그래도 이 코로나 같이 전대미문에 또 바이러스가 생기니까 또 힘들잖아요. 여기서 또 한 번 나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지금 말씀하신 공공의료 체계입니다. 예전에 홍준표 대표가 경남도지사 할 때 효율성 문제가 수지타산 가지고 공공의료는 없앴어요. 엄청난 논쟁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논쟁 다시 테이블에 올려놓고 저는 홍준표 후보가 지금 총선 나갈 게 아니고 저 이 논쟁에서 여기서 저는 평가받아야 된다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공공의료 체계를 돈만 가지고 투자 안 할 거냐. 정말로 이건 소탕듯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계기로 해서 전 세계가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의료보험 체계, 공공의료 체계에 대해서 엄청난 논란이 벌어질 겁니다. 아마. 우리는 좀 사정이 나은데 우리도 지난번 이 홍준표 노선에 대한 근본적인 논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중앙 차원의 감염병 전문 의료원을 반드시 설치해야 됩니다. 지금 국립의료원이 하고 있어요. 바이러스만 생기면 국민안심병원이라고 해서 일반 병원들 중에서 이게 투트랙으로 이 감염병 관련된 환자들을 수용하는 노선을 따로 만들어요. 불안하잖아요, 환자들이. 그 일반 환자들이 잘 치료를 못 받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대구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거나 한 것도 여기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그래서 중앙 차원의 감염병 전문병원을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권역 단위의 감염병 전문병원 혹은 기존 병원 중에서 그 역할을 하는 거점병원 꼭 설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시군 단위의 공공의료원을 꼭 만들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서민들과 사회적 약자들 혹은 치매
이런 공공의료를 위해서 기능을 하고, 감염병이 생겼을 경우에는 여기서 전담해서 일반 의료 체계가 여기에 휘둘리거나 아니면 상처받지 않도록 또는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거, 이게 공공의료 체계의 역할인데, 저는 시 군 단위에 비록 작더라도 공공의료 체계를 꼭 만들어내야 이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다. 그래서 민간병원은 민간병원대로 평상시에 우리 시민들의 의료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공의료 체계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전적으로 책임지는 이런 체계로 이번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좀 개선을 해나가야 된다. 이게 우리 민주당의 공약입니다. 예. 순천투데이 김홍준 기자입니다. 그 전에 대전일보 이은미 국장님께서 그 양승숙 전 장관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승숙 장군이 그 경선에 불만을 풀고 탈당을 했잖아요. 탈당을 해서 민생당으로 입당을 해서 아마 그 비례대표로 이쪽으로 아마 이제 그 신경으로 당에서는 그런 차원으로 이제 아마 그 계획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 일부 당원에서는 거기에 불만을 품고 제가 이제 몇 분들을 좀 만났었는데, 다시 우리 통합당으로 와서 우리 김무정 후보 캠프에서 국정으로 선거에 얘기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실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저는 뭐 거기까지는 모르고요. 제가 민생당으로 이제 입당하셨다는 얘기만 전해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근데 민생당에서 뭐 비례대표를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걸. 근데 그 어쨌든 전 장군이 조직이라든지 지지 기반을 좀 바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우리 후보님께서 그 지지층을 좀 이렇게 그 지지층을 좀 흡수시키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예, 근데 그 점은요, 저는 이제 제가 우리 경선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양 장군님한테 전화도 드리고 말씀을 했는데, 이제 일단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특별히 양 장군님에 대해서 뭐 무슨 안 좋은 얘기나 공격하거나 이런 적이 전혀 없거든요. 제가 우리 양 장군님 모시고 여기 이제 2012년부터 같이 이제 정치를 해왔지만, 제가 양 장군님 2016년도 비례대표 할 때도 제가 2박 3일 또 서울 올라가서 선거운동도 같이 했고, 그리고 비록 성사는 안 됐지만 제가 대전 보훈병원장으로 추천을 해서 청와대 그 마지막 최종 결정하기 전날까지 이제 그 최종 순위까지 올라가서 뭐 당에서 추천을 한 거죠. 뭐 제가 그 개인으로 추천한 건 아니고, 또 그만큼 우리 당을 위해서 또 많이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저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봤는데, 하여간 뭐 그런 게 잘 안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우리 뭐 충남의 여성개발원장도 하시면서 우리 황명선 시장님이나 양승조 지사님이나 그 전에 안희정 지사님이나 늘 우리 양승조 장관님과 관련돼서 어떤 역할을 좀 맡기거나 아니면 잘 모셔야 된다는 말씀 나올 때마다 제가 가장 앞장서서 추천하고 또 뭐 주장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점에서는 뭐 어떤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양 장군님한테 어떤 뭐 좀 문제가 될 만한 그런 행동이나 발언을 한 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혹시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건 오해, 전적으로 오해고, 누가 중간에 잘못 전달됐거나 했거나 뭐 그런 정도 사안이라고 보는데, 저는 뭐 그거는 뭐 저하고 양 장군의 개인적인 문제니까 큰 문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뭐 양 장군이 혹시 오해가 있으면 만나서 제가 말씀드리면 다 바로 뭐 간단하게 풀어질 문제고요. 전혀 그건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 저는 그런 관계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양 장군님께서 이제 어떤 선택을 하시냐는 것도 제가 우리가 이렇게 관계가 별로 문제가 없는데
왜 저를 안 도와? 이렇게 또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하면 그건 또 그분의 정치적인 선택입니다. 탈당을 하시는 거나 아니면 어디 입당을 하시는 거 하는 건 또 정치적인 선택이고, 단지 경선을 하셨기 때문에 이 선거구에서 지역구 후보로 출마하시지는 못하는 거죠. 우리 법상.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뭐 말을 보태거나 아니면 뭐 그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문제는 아니고, 그거는 우리 양 장군님의 정치적 선택이니까 전 존중한다 말씀을 드리고,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의 분열 문제는 저는 그게 이제 많이 우려가 됐죠.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하고 만났습니다. 우리 양 장군님 함께 했던 분들 제가 전화 통화도 많이 해서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함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오랫동안 우리 당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양 장군님하고 했다고 해서 양 장군님 경선까지 했거든요. 근데 당에서 한 경선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른 당으로 간다? 저는 뭐 그럴 분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네. 이 정도로 할까요? 네. 네.